자, 책 봅시다. 117. 자, 이제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이제 개발 파트는 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4개 정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앞전 시험이 또 하나 나와서 매번 나오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아무튼 순서가 있는데, 먼저 개발의 과정 있죠. 요거는 이제 순서를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 대충. 그냥 대충 해봅시다. 먼저 아이디어. 뭘 개발하지? 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요즘에는 1인 가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런 거 개발 사업 한번 해볼까? 아이디어. 다음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토지 매입할 때 얼마, 건축비 얼마, 대충 얼마가 들어가고 분양하면 얼마나 들어오지? 그러니까 계략적인 수익과 지출을 한번 따져보는 거고. 그래, 돈이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볼까? 부지 모색 및 확보. 그래. 학원 옆에 보니까 여기 빈 땅이 있더라. 그럼 이 땅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계략적 분석한다고 그랬죠. 근데 네 번째는 무슨 분석 나왔어요? 타당성 분석 나왔죠? 여기는 두 번째하고는 달리 네 번째는 토지까지 정해졌으니까 이 토지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구체적인 분석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정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채택하기로 확정이 됐어.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마지막 마케팅하고 끝난다. 이제는 암기 안 해도 돼. 예. 앞전에 나왔으니까 암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개념만 듣고. 다음. 마케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도, 분양하는 형태가 있고, 임대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임대 파트를 좀 더 건드려 줍니다. 임대. 그러면, 확인 박스.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임대 부동산이 완공이 된 이후, 그 순간부터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개발사가 언제부터 들어올 임차자들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발 초기부터 들어올 임차자를 미리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긴 CGV, 서점 이런 임차자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임차자들은 한 번 들어오면 오랜 기간 동안 정박이 있대요. 그래서 정박 임차자, 중요 임차자 그런 소리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이것도 그냥 무조건 남깁니다. 저는 이제 설명했는데 이제 설명하면 안 돼요.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용도에 비해서 대체제가 많아. 그러니까 사전에 임차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용도에 비해서 임차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철저한 마케팅 계획 수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 다음 두 번째. 개발 단계의 형태도 이렇게 순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억지로 암기하지 마세요. 예. 자, 먼저 뭘 할까? 계획을 해. 그래.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저쪽 해야지. 그러면 관련자들하고 협의 과정도 거치겠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건축 허가 등의 인가도 받겠죠. 그리고 나서 행정적 절차가 끝났다면 시행하고 처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계 빼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계획, 협의, 계획인가, 시행처분. 그렇게. 계획, 협의, 계획인가, 시행처분. 이렇게. 자, 그러면서 협의하고 계획인가를 바꿔버리기도 하니까 조심하세요. 계획하고 나서 관련자들하고 협의하고 나서 건축허가 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넘기세요. 이제 개발의 위험 양가로 3번인데,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시험에 좀 출제가 잘 돼요. 이제 개발 사업 하다 보면 뭔가 위험이란 게 있겠죠, 당연히. 먼저, 뭐 법적인 위험도 있을 테고,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증가하는 비용 위험도 있을 테고. 자, 여기서 시공사 다른지 아시죠? 네. 시행사가 개발업자예요. 근데 개발업자가 개발사업 하려고 하는데 시공사한테 공사를 맡기겠죠, 당연히. 근데 개발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개발 기간 중에 인건비라든지 시멘트, 철근 등의 건축 자재 비용 등이 인상돼 버리면 추가적인 비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업자 시행사는 시공사 측하고 도급 계약을 맺는데, 그래서 공사기간 총 6개월, 공사비 28억 이렇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돼요. 그걸 맺으면
추가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공사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행사 개발업자는 더 이상 부담이 있다 없다. 시행공사 체계에 증가시킬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 3번이 중요합니다.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데 니은디귿 묶어요. 니은디귿 묶어. 니은디귿. 예. 그래서 그 시장 위험 써볼게요. 시장의 불확실성, 이 시장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분석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분명히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평택 지역에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사실은 평택은 부동산이 많아요.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업자가 지금 이것저것 다 분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와 관련된 오피스텔이라는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그를 통해서 개발업자가 공급하게 될 그 오피스텔이라는 특정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즉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시험은 무조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시장성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OX. 그 시장 분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오답을 줍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에서 시장성 분석이란 또는 시장 분석이란 용어 나오죠. 그러면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시장 분석이라고 물어보는 건지 시장성 분석이라고 물어보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따지셔야 돼. 자,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 알아보는 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 개발 부동산이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건지 그 능력을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장성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흡수율 조사,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그냥 분양률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거냐. 그 확인 박스 있죠? 네. 개념. 시험에 나오는데 오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크하면 안 되지. 지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지난 단위 시간 동안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가 되는지 그 비율을 조사한대요. 됐어요. 적용 지표, 목적 중요하니까 놔두고. 어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평택에서 오피스텔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평택 지역의 오피스텔이 뭐 분양률 9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 흡수율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그죠, 높은 게 좋지. 흡수 기간은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짧은 게 좋죠. 그런 게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지. 안 나와. 나와도 오답은 절대 안 줘. 너 오답은 2번 아니면 3번에서 줘. 2번, 3번. 자, 2번에 구체적 있어요? 아, 지금 확인 박스. 왜 없어? 이제 2번 문장 끝에 보면요. 구체적이란 말 있죠? 동그라미 한번 쳐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쳐드릴까요? 내려가서? 쳤어요? 치면서 머리까지 쳐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음 3번은 장내 있어요. 장내? 체크해놓고요. 거기 두 군데에서 모두 나와. 자, 볼게요. 흡수율 분석은 해당 부동산의 유형, 규모, 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표를 가지고 흡수율 분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평택 지역의 오피스텔 개발 사업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갑돌이에 보니까 평택에서 오피스텔은 적어도 분양률이 80% 이상은 나와야지 손익분기점이 되더래.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데 작년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분양률이 75%다. 요걸 발표했네. 요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개발업자는 평택 지역의 오피스텔 개발 사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지.
수도권은 특히 평택 지역은 막 도시가 이렇게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되게 많아가지고 분양은 100% 분양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전국 평균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걸 신뢰할 수 없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이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흡수율 분석 자체는 과거 지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급된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팔렸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됐냐 이게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앞으로 장래 얼만큼 분양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의 추세를 과거는 현재가 아니고 언제 장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다음 119페이지 좀 볼까요? 119페이지. 자, 기출지문 좀 볼 건데요. 2번, 3번, 4번,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3번, 4번, 5번. 자,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3번.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뭐 형질 변경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 건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4번.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 무슨 위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공법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만 보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 위험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틀렸죠? 5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틀렸어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과 관련되는 거고 국가가 개인 간에 거래하고 소유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는 그거는 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틀린 질문인데 학생들이. 왜냐하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딱 인식하면서 문제를 보면 보이는데 안 그러면 대충 보고 싹 끝나버려요. 그러면 나가리 되는 거죠. 나가리. 아무튼 그래요. 다음 주에 부동산 금융 가면 이런 식의 표현 또 하나 또 있어요. 되게 쉬운데 역시 대충 읽다가 또 틀려버렸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아무튼 그래요. 12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맞아요? 결국 장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틀렸고요. 13번. 민감도 분석 동그라미. 민감도 분석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투자 이론에서 나오는 거야.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추세 파악한다. 이건 얼마만큼 흡수가 됐는지 알아보는 흡수율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이 아니죠. 민감도 분석 우리 저번 주에 그랬죠. 투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성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달라졌을 때 가치나 수익성 등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고 이것은 얼마만큼 팔려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거니까 흡수율 분석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네, 틀렸다. 네. 넘기시고 자, 120페이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칠판 잠깐 볼게요. 크게 보면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대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되지? 시장에는
수요 공급은 얼마나 있고 얼마만큼 수요가 있고 이 지역의 특성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거고, 맨 마지막에 경제성 분석은 그를 토대로 돈이 될지 안 될지 이것저것 한번 따져서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알아본다 뭐 그런 건데, 자, 다 됐고 우리 시장성 타투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시작. 지시, 시장성, 타투. 이것도 이제 순서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먼저 지역 뭐 도시 분석, 뭐 지역 경제 분석이란 것은 지금 평택 지역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게 지역 분석입니다. 다음 시는 요거예요. 평택 지역 내에서 나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는데 오피스텔이라는 특정 부동산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고 얼마만큼 공급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 시장성. 이 지역 내에서 내가 공급하게 되는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이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능력을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 타당성. 과연 그러면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보다는 그냥 순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시작. 지시, 시장성, 타투. 그렇게. 네. 그 중에 이제 3번 경제 기반 분석이 있어요. 경제 기반 분석이. 요거는 이제 뭘 따지는 거냐면 어떤 특정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경제 기반 분석이에요. 농업. 지금 요즘 비가 안 하고 난리죠. 막 가뭄 때문에 막 좀 심각하죠. 그걸 좀 느끼시나요? 나는 솔직히 잘 못 느끼겠는데. 난 농사 안 지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새벽부터 전화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비가 와야 될 텐데 비도 안 오고 큰일 났다 맨날 그래. 나는 관심 없는데. 보세요. 농업이라는 산업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주 사시는데, 나주 같은 데는 이제 농사 주로 짓는 거니까, 뭐, 크게 공장이 크게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농업 도시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평택이라든지, 뭐, 인제 수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어떤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작은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걸 갖다 이제 경제기반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 가지고 잠깐 한번 해보면, 자, 경제기반 분석은요, 전국 평균 고용률에 대한 해당 지역의 고용률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 이 농업이란 거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전남 나주란 지역하고 우리 평택이란 지역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있잖아요. 분모는 어디의 상황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분모? 전국. 예, 전국. 분자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전국의 전체 총 고용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죠. 1000명. 근데 이 1000명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명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전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 비율은 몇 %냐면 10%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10%. 근데 해당 지역 보자. 지역. 자, 나주란 지역의 고용자는 인구가 적으니까 10만 밖에 안 돼. 그 중에 무려 3명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주만 놓고 보면 나주 지역의 몇 %가 30%라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겠죠? 그럼 나주 지역은 전국 평균치의 몇 배? 3배죠? 분수는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1. 1보다 큽니까? 1보다 크다는 것은 나주에서 농업은 나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특화된 산업이다.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무슨 산업이라고 하냐면 기반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택 볼까요? 평택? 자, 전국 평균 고용률은 둘이 똑같겠어요? 얘랑? 그렇죠. 전국이니까. 그러면 전국의 전체 총 고용자는 1000명인데 그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명. 10%다. 이렇게. 10%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평택은 인구가 많아서 100명이야, 인구가. 근데 평택 지역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명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이쪽에 종사자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평택만 놓고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국 평균 고용률의 0.1입니까? 0.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죠. 평택 지역에서의 농업이라는 산업은 평택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비기반 산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는 지문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는데 역시 계산 문제가 시험에 추가돼요. 추가. 여러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이 표를 한번 볼게요. 표 볼게요. 복잡하죠? 그죠? 일단 제가 시킨 대로 할 거예요. 우리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도시에서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고 하자. 자, 어디에서? A 도시에서 X 산업. 그러면 어디? 전국의 전체 총 고용자가 표에서 보니까 몇 명이죠? 6,250이에요. 6,250. 그러면 지금 우리 X산업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전국에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총 몇 명이죠? 3,350이죠. 다음. 우리 A지역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A지역 전체 총 고용자 몇 명이에요? 그쵸? 요거 1,000명이죠. 1,000명. A지역에서 X산업 몇 명이죠? 400명이에요. 우리 이거 그냥 계산기를 한번 때려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그럼 요거 분자 먼저 해볼까요? 400 나누기 1000 한번 쳐봐요. 예, 0.4인지 알아. 그래, 쳐봐. 한번 눌러봅시다. 예, 0.4.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 계산은 우리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계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350 나누기 6.250 쳐보니까 0.536 정도 돼요? 어디? 0.4 나누기 0.536 쳐보니까 0.74 얼마 이 정도 됩니까? 그쵸?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비기반 산업이다. 그냥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D 도시에서 Y 산업 해보자. 우리 D 도시에서 Y 산업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전국 전체 총 고용자 몇 명? 6,250명이죠? 지금 우리 Y 산업 한다고 그랬죠? 전국에서 Y 산업 종사자 총 몇 명? 2,900명. 다음. 우리 D 도시 한다고 그랬어요? D 도시 전체 몇 명? 2,100명. D 도시에서 Y 산업은 1,000명. 또 해보자, 우리. 1,000 나누기 2,100 쳐보니까. 0.476 정도? 됐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2,900 나누기 6,250 쳐보니까. 0.46 얼마 돼요? 4? 하니까 대충 한 1보다 좀 더 크겠네? 됐어. 자,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계산기만 눌러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방금처럼 딱 찍어서 한 지역만 갖고 물어봐. 무슨 지역에서 무슨 사람 얼마니? 무슨 지역에서 무슨 사람 얼마니?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를 찍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놔두고 해가지고, 요 산업에 대해서 입지 개수가 누가 더 크냐 작냐 이걸 크기를 한번 따져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 번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계산도 이번 주 일요일날 쓸 계산 문제 책이 학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갔다가 한번 쭉 한번 좀 훑어보고 오세요. 뭐 그날 이제 뭐 제가 설명 다 해주긴 하겠는데 미리 책 받아다가 좀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미리 좀 보시고. 이제 볼게요. 계산 문제도 무조건 거저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 하면 해설처럼 계산을 이렇게 4개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생각을. 우리는 계산 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요즘에는. 진짜 중요한데 거지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있으면 건너뛸 수 있으면 건너뛰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 분모는 전국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해설 A, B, C, D 보니까 전부 다 분모는 다 똑같네? 네. 전국 상황이죠? 네. 그럼 분모는 여기처럼 계산이 일일이 다 하면 안 돼.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X산업을 갖고 A, B, C, D 도시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도시 내에서 X산업 갖고 한번, 자, X산업 A 도시 한번 갖고 해보자. 그러면 어디? 분모는 전국이죠? 전국 A 도시. 전국 전체 총 고용자 몇 명? 6,250명. 그 중에 X산업 몇 명? 3,350. A지역 아까 해봤어요, 우리. A지역 전체 몇 명? 1,000명. A지역에서 X산업 몇 명? 400명 아까 해봤어요, 우리. 자, 그러면 일단은 계산 먼저 해봐. 자, 요거는 얼마죠? 이거 먼저 눌러봐, 이거. 0점. 보고 읽지 말고. 직접 자기가 눌러봐야지. 그죠? 눌러봤어요? 하고, 요거는 아까 해보니까 0.4죠? 자, 그럼 A지역은 있잖아요. 계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 문제는 1 초과하는 걸 지역을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굳이 계산기 때릴 필요가 없잖아. 너는 해당사항 없음. 됐죠? 다음 이제 B지역 볼 거야. B지역 분모 아까 해놨죠? 그대로 써먹어. 그냥 0.536 써먹어. 그래놓고 결국은 B지역 전체에서 X산업이 몇 명이지? 그만 따지면 되지. 그러면 B지역 2,000명이죠? 2,000명 중에 X산업 몇 명? 1,200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대충 봐도 이거 0.6이네? 자, 계산 안 해도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죠? 너는 1보다 커.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고지것들을 다 하면 안 되고. 여지껏 여기 이제 그 책자 나중에 보시면요. 계산 문제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물어보는 게 다 차이가 있는데요. 고지god대로 계산하면 6번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계산 않고 바로바로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분모는 항상 똑같으니까. 아무튼 C도 또 해봐, C도 분모는 0.536이죠? 그럼 분자만 갖고 계산하면 돼. 이거는 분자만 가지고. 그러면 C는 보니까 1,150명이야. 그리고 X산업이 650? 자, 650 나누기 1,150 쳐보면 0.5 6? 5? 그럼 분자가 분모도 크네. 너도 맞아. 맞죠? D 볼게, D. D도 분자만 잡아, 분자만. D 보니까 전체 2,100명이죠? 2,100명 중에 1,100명? 자, 1,100 나누기 2,100 쳐봐. 0.523? 그럼 너는 해당사항 없음. 그냥 이렇게 끝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처럼 6개를 일일이 다 하고 그러면 참 잘했어요가 아니고 참 미련해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계산 문제가 비중이 없었어요, 별로. 몇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이 계산 문제 제껴버리고 그냥 찍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요즘 막 10개, 11개 막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이제. 근데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막 시간을 뺏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문제 푸는 요령을 잘 보면서 잡아치내줘야 돼. 심지어 이제 어떤 계산 문제도 나왔냐면 몇 년 전에 이것도 나왔어요. P는 예를 들어서 120 마이너스 4 수유량 QD예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수요자가 2배로 늘어났대. 그러면 새로운 시장의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학과 나온 학생도 물어보니까 못 풀대. 못 풀더라고. 푸는 방법이 막 여러 가지 있고 막 그러는데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논리를 한번 이해하면 이거 1초 만에 그냥 답 찍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냥? 네. 이게 120이고 4QD. 그러면 수요량이죠, 이게. 수요량이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으면 이게 만족이 되나 봐.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러면. 사탕이 120개가 필요한가 봐요. 120개의 사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탕 4봉지가 필요한가 봐. 그러면 한 봉지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 30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4봉지면 120개 되지. 근데 사탕이 한 봉지에 30개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탕이 나왔는데 한 봉지에 2배가 든 사탕이 나왔대. 몇 개? 60개 든 사탕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는 4봉지 안 필요하고 몇 봉지 필요해? 2봉지면 되죠? 요거 나누기 2하면 2가 됩니까? 그러면 답은 P는 120 마이너스 2Q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2배가 되면 요 수요량이 절반만 있으면 돼. 그럼 나누기 2 하고 3배면 나누기 3 하고 4배면 나누기 4 하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해볼래요? 자, 답은
이건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답은 이제 몇 큐예요? 몇 큐? 3큐. 이제 6봉지 필요 없고 2배가 됐으니까 나누기 하면 3큐죠. 이게 3배가 늘어났다면 얼마? 2큐. 이렇게 해서 가져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원칙대로 풀면 죽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자꾸 요즘 계산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책이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여기처럼 정지가 개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럼 안 돼요. 예. 아무튼, 계속 나중에 하긴 하는데, 자, 이 계산 문제가 있는데, 분모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다. 왜? 전국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딱 묶어놓고 그냥 분자만 가지고 계산해서 비교시켜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이건 눈으로 그냥 푸는데, 자, 보세요. 기반산업이 있고 비기반산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에 하나 들어서면 그 지역에 파급 효과가 엄청 커지죠. 그 협력업체 직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또 협력업체, 그 사람들의 협력업체, 또 그들의 가족들도 오고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 하나 들어서면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고용 창출 인원은 엄청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만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기반 산업 아니면 전부 다 비기반 산업이에요. 자, 기반 아니면 전부 다 뭐다? 비기반. 그러면 A 지역의 비기반 산업의 비율이 80%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 그러면 나머지 20%가 뭐죠? 기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기반이 20%고 비기반이 80%라는 것은 기반에 의해서 비기반은 몇 배만큼 영향받았다? 4배만큼 영향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비기반은 4배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 이 상태에서 기반 산업의 고용자가 1000명이 증가하면 비기반은 몇 배만큼? 4배. 4,000명 증가하는 거죠? 그럼 지역 전체의 총 고용 창출 인원은 몇 명이냐? 다 잘하다가 더하기가 안 되는구만. 다시 할게요. 기반 산업의 고용자가 1000명이 새롭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비기반 4배가 늘어나. 4,000명이 늘어났죠? 지역 전체 토탈 몇 명이 늘어났냐고. 5,000명. 왜 한 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꼭 2번씩 해야 돼.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 다시 할게요. 기반 산업의 비율이 10%래. 10%. 기반 산업의 고용자가 1000명이 늘어나면 지역 전체 총 고용 창출인원은 몇 명이 증가했냐? 누가 지금 입에서 9,000이 왜 나와? 9,000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돼. 왜? 풀 줄 알거든.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다 해야지. 만약에 3,000명이면 그런 학생들은 뭐라 하면 안 돼요. 개념이 전혀 없는 학생이거든. 그런 학생들 뭐라 하면 안 되고 그냥 대충 찍어 이렇게 하는데 9,000이라고 하는 학생은 풀 줄 아는데 지금 생각을 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떨어지는 거거든. 많이죠? 기반 10%, 나머지 90%가 비기반이죠? 기반 1000명 늘어났죠? 그러고 인해서 비기반 9배니까 9,000명 늘어났죠? 제가 질문 뭐라고 그랬죠? 지역 전체 총 고용 창출 증가 인원을 물어봤어. 그 말은 비기반만 대답하면 안 되고 기반, 비기반 합쳐서 몇 명이 더 늘어났냐 그걸 물어보니까 비기반 1000명, 기반 1000명, 비기반 9,000명 하니까 몇 명 늘어났다? 10,000명 늘어났다.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또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 121페이지가 가장 이제 열심히 잘 나온 부분인데 개발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예. 신탁은 소유권 이전 들어봤죠? 예, 제일 이제 잘 뜨는 게 신탁 개발이죠. 신탁 개발.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볼까요, 우리? 자, 부동산 개발 방식.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신탁 개발이에요. 신탁 개발. 시험이 아주 열심히 나오죠? 일단은 제가 설명하겠는데 하긴 하겠어요. 근데 신탁 나오면 뭐 자다가도 그냥 신탁 나오면 뭐 자다가도 소유권 이전해야 돼.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다. 신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신탁 개발. 뭐 책에는 보니까 부동산 신탁하고 제가 명의 신탁도 잠깐 좀 써놨잖아요. 보이세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시험이 좀 나왔었어요. 과거에. 근데 근래에는 안 나오는데
민법에서 명의신탁 살짝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가만 놔두고, 잠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122페이지 펴놓고 일단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신탁개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대상으로 자기가 직접 개발 사업하지 않고, 신탁회사에게, 예, 여기다가 건물 지어달라고 신탁을 이렇게 의뢰를 하더래요.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맡겼죠. 맡긴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이 신탁회사는 맡아줬으니까 수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토지를 뭐라 불러주냐? 그냥 들읍니다. 이 토지는 신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 해서 신탁재산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재산? 신탁재산. 신탁재산. 그러면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회사가 이제 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신탁회사한테 맡기고, 야, 여기다가 자금 조달해서 네가 개발 사업 좀 하고 좀 잘 좀 해줘봐. 이렇게 한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 토지 소유자가 갑돌인데 갑돌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갑돌이 아들, 딸들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 내놔라고 해버리면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음,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갑돌이의 빚이 있대. 채권자가 가압류해버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시켜달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등기부 보면 4번에 갑돌이가 재작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자가 갑돌인데 5번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거든요. 많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신탁한 거예요. 그럼 진짜 소유자는 얘가 아니고 누구냐면 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아. 근데 이제 대외적인 소유자는 신탁회사예요. 그러면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모든 조건이 다 마무리가 되면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제3의 권리가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3의 권리가 뚫고 들어올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신탁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4년이다라고 가정하자. 4년.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갑돌이가 죽어도 상속 등기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제3자가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년 끝난 다음에는 지지고 볶든 신탁회사는 상관없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신탁 계약 기간 중에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신탁회사 입장에서 신탁 계약 기간 중에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뭐 이전이 발생한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아침에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있더라고요. 바로 밑에. 근데 거기 보니까 제 이제 동기가 무궁화 신탁으로 이번에 옮겼다 하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무궁화 신탁이 있는 거야. 그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땅 제공하고요. 건축 개발 자금 있죠? 자금 무궁화 신탁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 받아 가지고 사업 주체가 얘가 주체가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요 앞에 그것도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자, 이제 신탁 개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지금 얘한테 와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죠. 이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해야 되겠죠. 다음, 신탁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겠어요? 얘가 지겠죠. 그렇죠.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오답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요.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틀렸죠? 얘한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아무튼 뭐 특별한 건 어려운 건 없어요. 신탁은 뭐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렇게 딱 알아두세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책에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고 먼저 비교시킬 놈이 한 놈 또 있어요. 123페이지를 보니까 양가로 이번에
사수탁 가로 열고 위탁 방식이라고 보이세요? 양가로 3번 비교 있어요? 양가로 3번 비교 별도로 체크해 놓으세요. 123페이지 양가로 3번 비교 있잖아. 예. 자, 이제 양가로 2번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놈이 나오냐면 개발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또는 위탁 방식, 수탁 방식 또는 위탁 방식이라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이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제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예. 자,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소유자가 자기 걸 자기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예. 건설사에게 야, 돈 줄 테니까 너가 이거 개발 사업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한대. 돈 주고 이식힌대. 아무튼 요놈은 개발 사업 맡겼으니까 무슨 자? 위탁자. 맡아줬으니까 무슨 자? 수탁자. 자,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수탁이란 용어하고 위탁이란 용어는 서로 상반되는 용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험은 동일한 용어로 취급해 준대요. 맡기는 놈은 위탁했고 맡아주는 놈은 수탁했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해야 안 해? 그냥 돈 주고 이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있잖아요. 얘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건설사는 돈 받고 일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양가로서 한번 비교해서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신탁 개발의 특징은 뭐 이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니까 누구 명의냐면 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돼. 근데 사업 수탁 방식은 그냥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하세요. 근데 둘이 좀 닮았어요. 방식이. 왜냐면 봐봐요. 둘 다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맡겼죠. 비슷해. 근데 누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시험에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출지문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문장 끊어. 형식상의 차이는 없지 사실은.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아니지.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발생해서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업 수탁 방식은 그냥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아무튼 이놈이 중요한 지문이에요. 조심하시고요. 다음 하나만 더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123페이지 큰 2번 보니까 본문에 등가 교환 방식이 있어요. 요즘 좀 별로 안 나오더라. 근데 아무튼 몇 번 나왔으니까 좀 볼 거예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등가는 같은 가격의 비율대로 갈라갔겠다 뭐 이 말인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 시가 1억짜리 토지를 댄대. 시가 5억짜리 토지를 댄대. 그랬더니 거기다가 건설사가 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둘이 공동으로 이거 만들어낸대.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는 땅 되고 건설사는 자금 되고 이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뭘로 변제하겠대요? 대물로. 지분으로 가져가겠대. 그러면 다시 요거 정합시다. 얘는 있잖아요. 얘는 지분 공유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리고 단지 건설사는 돈 받고 일해주기로 했잖아요. 건설 비용을 수수료라고 심의하거든요. 건설 수수료. 그럼 얘는 수수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수수료 문제 생기죠. 근데 얘는 말이죠. 얘는 그냥 어떤 식이냐면 완공된 지분으로 갈라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설사 간에 지분 공유 문제는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대신에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완공된 부동산을 몇 대 몇으로 갈라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수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이 반대입니까? 이것도 오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탁의 특징 그리고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일단 122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122.
그 확인 박스 보니까 이제 그 2번에 갑종 신탁, 을종 신탁 써놨는데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오징어도 갑오징어가 더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갑종, 을종이 있는데 큰 것은 갑종이고 작은 것은 을종이에요. 어떤 신탁을 설명하는데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요렇고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큰 개념이죠. 그냥 갑종 신탁 찍어주면 되고요. 뭐에 관해서 단순하게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건 짠 거죠. 그건 그냥 을종 신탁 찍어주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담보 신탁도 이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분양관리 신탁이라는 것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분양관리 신탁은 선분양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신탁을 분양관리 신탁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담보신탁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담보신탁이라는 용어 한번 다시 또 등장시킬게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이제 125페이지 부동산 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했다가 좀 하죠. 네.